1번이. 난 맨날 제일 먼저 가운데입니다. 지금 신부원님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에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예. 홍준표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질문할 때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 체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TV 토론 끝났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보수 불태운다고 하길래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면 걱정이야. 불태우려면 내부터 안 태우겠나. 그래서 타 죽기 싫어서 문재인 대통령 되면 난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어. 불태운 거잖아. 아쉬웠던 것이 5자 토론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2자 토론, 3자 토론 제안이 오면 환영합니다. 강점이 없어졌을 때요. 저 6일 남았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해야죠. 네. 저 심상정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혁명을 함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V토론 시청률이요. 합계가 35.996%,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이 TV토론회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대선 때보다 이번 TV토론회가 이 후보들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TV토론회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이전 선거까지는 뭐 TV토론이 그렇게 크단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엔 TV토론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이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던 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후보의 검증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TV토론을 통해서 후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보자 하는 욕구가 이제 언론, 유권자 모두 많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양자 토론이라든지 뭐 자유 토론이나 스탠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나름대로 TV 토론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보다는 여러 가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는 좀 더 활성화된 TV 토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이번 대선이 사실은 어떤 한 후보의 대세론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후보를 공격하려는 밑에 후발 주자들이 토론회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슈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더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압도적인 1위만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4위, 5위도 새로운 면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다라는 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다는 면에서 TV토론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앞서 본 영상에서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1, 2, 3위 간의 설전 내용을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이 보수 정권이 만들어온 적폐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적폐를 만들어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당 지금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합이라는 것이 정치권끼리 손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문 후보님이 1중대, 안철수 후보님이 2중대.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맞네요. 자, 첫 TV 토론회 때부터 홍준표 후보는 이 토론회에 무슨 감초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들도 TV 토론회가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또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기대감에 또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의도된 전략이겠죠, 홍준표 후보의? 그렇게 봐야겠죠. 지난번에 한 방송사에서 앵커랑 대담을 하면서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것도 바로 다음날 제가 이제 만났었는데 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서 한 거다. 네. 그래서 그 앵커를 골려줄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정치는 원래 재밌게 하는 거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본인 나름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어쨌든 이번 TV 토론 시청률을 거의 뭐 홍준표 후보가 책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홍 후보가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 이렇게 기대감에 들게 하는 것도 맞고 그런 덕분에 이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좀 더 인기를 얻는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 후보가 매 사안마다 그렇게 비아냥 내지는 뭐 비유법 이런 것들만 사용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국민 시청자들이 후보들을 판단할 기회를 좀 가리고 뭔가 포장지를 더 씌운 상태에서만 이 감각적인 접근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대목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론, 다음 대선의 토론에서는 뭐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전액 보존해주는 15% 선으로 제한을 해서 후보 참여자 수도 좀 제한을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홍 후보 같은 분들도 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가려서 그런 거는 양념까지 본인의 말처럼 양념처럼 한두 번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이렇게 네.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홍 후보가요. 네. 예전에 제가 어느 인터뷰를 봤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이제 TV 토론 하지 않습니까? 여야 나눠서 하는 네네네. TV 토론 많이 하잖아요.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본인은 거기 나가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네. 뭔지 아세요? 어차피 시청자들이 2시간 내내 안 본다는 거죠. 네. 한 번은 보니까 10분은 보니까 네. 그때만 자기는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면 그게 시청자 머리에 갖다 박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되게 우스운 생각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전략 이번 저는 TV 토론으로 그 소란이 연결됐다고 본 게 홍준표가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그 타겟층을 그 보수층으로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입맛에 맞는 단어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광고가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보면 어떤 네. 의미에서 그 프로파간다의 딱 목적에 맞게 토론을 진행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대단한 뭐 전략이 있었다고 좀 봅니다. 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머나 감초 역할, 막말 뭐 이런 것들만 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제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또 4대강 가지고 지식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4대강 논란을 벌였는데요. 들어보시죠.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죠. 아니,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녹조가 없죠.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을 또 가둬뒀기 때문에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잘한 사업입니다. 4대강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에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어요. 한해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조입니다. 그건 모르고 계십니까? 4대강 그 보에 가둔 물이 지금 가뭄 때 그게 사용이 됩니까? 왜 사용이 안 돼? 내가 경상남도 있을 때 4대강 보를 사용해서 다 했는데 그 가뭄 피해 극복을 했는데. 지금 모든 후보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이 4대강 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만 동의해준다면 그것으로 아마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억지 같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네, 4대강, 녹조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였는데 글쎄요,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문재인 후보 발언 중에서요. 그 물의 흐름이 막히면 네. 더 악화시키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알고 말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데요. 절대적인 원인은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질소와 인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 기온이 올라가고 수량이 부족해지면 그런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져서 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흐르지 않게 되면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양강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질소인이 유입되는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수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하류 지역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판단을 해본다면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에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당하다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네. 홍준표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론에 힘입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론이 과학을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광우병 쇠고기가 사실이었습니까? 어허. 그렇지 않았거든요. 녹조에 대한 4대강에 대한 이런 잘못된 판단도 무조건 보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과학적이지 않고 편견에 기반한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이 4대강 사업이 가뭄이나 홍수에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 부분도 그러면 사실에 가까운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수리 시설이 없어.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네. 갈수록 고온 기온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봄이면 이건 뉴스도 아닐 정도로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뉴스로 다루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네. 하지만 보가 설치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보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봄 가뭄 피해를 피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물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지가 오래됐지만 이렇게 수리 시설을 만들어서 수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야만 그나마 어떤 농사라든가 네.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충남 지역 이런 데서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거든요. 이런 점으로 비춰본다면 일정 부분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설치 사업이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은 인정을 하고 네. 다만 그 부작용 중에서는 이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그 해당 지역의 수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존할 수 있을까? 수처리 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그 보를 헐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네. 정말 근본적인 앞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또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어제 토론회에서요. 홍준표 후보의 입담 말고도 심상정 후보 빼놓을 수 없는 토론의 스타죠. 이 두 사람 간의 설전 내용도 볼만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진주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네. 문 닫길 잘했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 되시면은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그런 억지 주장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강성 기종 노조를 철폐한다고 그랬어요. 진주 의료원은 강성 기종 노조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도 강성 노조인데 그런 식으로 경강부회를 하니까 적자가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들 세금만 축내니까 폐쇄한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홍 후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홍 후보가 사돈 낱말하실 처지가 청년도 아니에요. 일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4대강 사업 문제는 군일의 최대의 재앙이에요. 언제까지 약품 처리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겁니다. 김상진 후보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파이팅 심상정입니다라고 했던 이 말의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속뜻, 그 뭔가요? 저거 보면서 잠깐 저도 궁금했거든요. 5년 전을 되돌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이제 대선 때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가 토론회를 두 차례 했었고, 마지막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만 토론을 한 차례 했었는데, 네. 두 차례 토론할 때 이정희 후보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지금도 기억에 선명히 남죠. 박근혜 후보한테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게 나왔다. 그랬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의 보수층에서 결집했었습니다. 그랬죠. 사실 이제 이정희 후보가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독하게 박근혜 후보를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오히려 TK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이 결집했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독하게 얘기하고 계신데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속뜻이 있지 않을까. 아하. 아직 결집해야 할 보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네. 제발 사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독하게 공격해 주십시오. 뭐 이런 속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또 TV토론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논란 주제였죠. 주적 논란. 이 얘기가 어제 또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흘러갔는지 함께 보시죠.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적폐인 것 때문에 청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적이죠, 그럼. 주적. 네. 적폐잖아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또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를 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통일의 대상이다. 적폐는 맞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 적폐는 청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죠. 그거는 당연하고. 그럼 김정은 정권하고 이제 대화 안 하겠네요. 우리 적폐니까.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라는 실체는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청산 대상이면 청산을 해야지 왜 대화를 합니까? 우리 호 후보님 저하고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문 후보님 적폐라고 한 일이 없어요. 문 후보님은 나를 적폐라고 했지만 나는 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주적이 있다면 그러면 또 부적은 누굽니까? 제2적, 제3적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이가 없니까? 그래갖고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하려고 그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자, 적폐는 맞지만 주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요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의 논리, 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이걸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김태현 변호사가 해주실까요? 글쎄, 이제 사실 문재인 대표가 조금 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적, 이 논란 가지고 1차 토론회인가요? 나름대로 좀 굉장히 고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프에서 뭐 주적과 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 보수 후보 쪽에서 무슨 소리냐, 적이냐, 주적이냐 똑같다고 얘기하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기습적으로 김정은은 적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적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 또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그러면 김정은보다 못하단 말이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김정은도 자신의 적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주적의 개념을 다시 끌고 늘어지고 되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했던 얘기와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좀 말이 좀 꼬여버린 건데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하나 좀 아쉬운 건 적과 주적의 논란 같은 게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것을 국방백서에 있으니 적이라고 돼 있으니까 적과 주적은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대화는 할 땐 하더라도 일단 국방적으로는 적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정리를 해도 그래도 문 후보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든지 진보 진영에서 아니 국방백서에 적이라고 써 있는 거 인정한단 말이야라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표가 깎이는지 이런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제 논란을 좀 만드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어제 TV 토론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득을 본 후보도 있을 테고 실을 본 후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패널들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토론회 후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후보에게 어떤 걸 물었을지 먼저 이동영 차장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요. 제가 만일 안철수 후보라면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자, 문 후보, 당신 같으면 우병우 같은 사람을 참모로 쓰겠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의 아들을 아무런 외압 없이 좋은 꽃보직 의경 자리에 앉혔잖아요. 네. 자, 문재인 후보 아들이 취업 특혜 논란, 이걸 빗대는 거죠.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죠. 자, 우병우 전 수석의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족, 특히나 자식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 사람, 법적으로 문제가 아무런 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정황이 딱 보이는 사람을 과연 당신의 참모로 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에게 또 묻겠죠. 그럼 당신 아내가 교수 채용될 때 당신도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렇게 물어보면 아내를 버리란 말이요? 이렇게 맞받아 치고 갔으면 네. 또 한번 이렇게 재밌고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겠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민지 기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인사관에 관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만약에 유승민 후보라면 홍준표 후보에게 내각 인사 중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쓰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이 돼지발정제 사건, 이른바 강간 모의 사건이 났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해명을 하기에는 오래전 일이고 스스로 사과했으니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죠. 명확하게 좀 잘못을 해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여성관이나 어떤 그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것을 인사 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쓸 것이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본인의 어떤 그 밑에 내각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단호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좀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좀 재미있는 혹은 이슈가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